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역시 부산대학교 이병인 교수님을 모시고 환경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 첫 번째 주제와는 전체적인 맥락은 통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병인 교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교수님께서는 서울시립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레곤 주립대에서 초빙 교수를 하셨고 부산대 생명자원과학대 학장과 그리고 조교정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사찰 환경 연구, 사찰 환경의 보전과 관리 등 여러 편의 저서가 있으시고요. 현재 부산대학교 바이오 환경 에너지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러면 이병현 교수님을 모시고 환경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한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이병인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환경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구환경위기 현황과 불교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 지구환경의 현황과 대응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한국 불교 환경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 불교의 실천 방안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로서 이 지구환경위기는 1960년대 말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를 기점으로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이제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의 공존과 공생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구환경의 생존과 관계된 주요한 지구환경 문제의 현황과 그리고 한국 불교의 기후환경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통해서 지구촌의 이 공생과 보존 방안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21세기 지구환경의 현황과 대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 지구환경의 현황은 매우 암울한 현실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기후변화라든가 오존층 파괴라든가 사막화라든가 생물종의 멸종이라든가 자원 고갈과 유해 폐기물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 이 중에서도 특히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그리고 지구 환경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환경 문제점에서 대표적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최근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폭풍과 홍수, 가뭄과 산불 등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들은 충분히 인식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지구의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오존, 염화불화탄소 등의 배출량이 증대됨으로써 지구 온도를 증가시켜서 기후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의 이 발표에 의하면 2015년도에 19년도에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1850년에서 1900년보다 1.1도 이상 상승해서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제 이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는 평균 농도가 2019년도 말에 410 ppm을 초과했다고 조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기후위기, 기후재난을 인간의 어떤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체적인 기후 온도를 더 이상 1.5도 이하로 상승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석 연료에 의존한 산업이라든가 경제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러한 지속 가능한 구조로 탈바꿈해야 되는 기후 변화 대책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이 수백만 종의 미생물이나 동식물, 그리고 유전자나 그 밖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복잡한 이 생태계를, 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생물 다양성은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의 단위로 측정하는데,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측정하는 게 종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 다양성의 측정치는 200만에서 1조까지 다양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 1에서 살펴보듯이 현재 확인된 이 기록된 생물종이 전 세계 지구상에 174만 종이 기록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만 827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물종들은 이 확인된 생물종보다 더 많은 생물종들이 사실은 우리가 확인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야생동물의 멸종 원인은 서식지 파괴나 악화, 그리고 남획이라든가 침입종의 영향이라든가 먹이 부족이라든가 우발적인 포획 등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은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이 감세, 그리고 오염, 외래 침입종 남획을 감축하는 것, 이러한 지속 가능한 이 보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환경 오염과 지속 가능성의 확보 문제입니다. 1980년 이후 우리는 이 식물자원, 동물자원, 화석 용료, 광물, 건축 재료 등 이러한 물질의 소비량이 무려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 불가능한 이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것들이 매년 600억 톤 추출하다는 것이 이 1980년 이후에는 2배로 늘었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2배, 세계 평균 기온도 0.7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년 3, 4억 톤의 중금속과 용재 등 독성 폐기물이 생태계로 버려지고 있고,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은 무려 10배나 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자연 생태계 47%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에서는 이미 우리는 기후 임계점이라는 이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잠재적으로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은 무한정으로 확장하는 경제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이나 자연 폐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용량 이상의 환경 파괴 현상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의 환경 용량을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환경 용량 범위 내에서 지구 전체를 유지해가는 이러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 환경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어떠해 왔는가? 우리 계속 살펴봤듯이 이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인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 60년대 로마 클럽에서 제기한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입니다. 기존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는 경제 개발을 추구할 수 없고, 이제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환경 보존을 우리는 변화해 가야 한다는 먼저의 첫 번째 보고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1972년에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가 열렸고 그 다음에 1987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열려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여기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이 ESSD라고 하는 Environmental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 개발 전략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1989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매년 올해의 인물 대신 올해의 혹성이라는 타이틀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선정해서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효과와 기상이변 현상, 오존층 파괴 문제, 산성비, 무분별한 열대우림 파괴, 방사능 오염 등 지구 환경 문제를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72년도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해서 20년이 경과한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리우 환경회의라고 하는 유엔 환경 개발 회의가 열려서 지구 환경 보존 원칙을 규정하는 리우 선언과 리우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실천 강령인 의제 20일, 아젠다 21을 채택해서 각국에서 그리고 각 단체에서 이러한 지구적 규모의 어떤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우리 21세기 한국 불교의 환경 현황과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환경 보호는 한국 불교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자산들로서 이 수승한 환경 친화적 가르침과 생활 양식 그리고 물리적 공간으로서 양호한 생態 환경의 이 사찰 보존지, 사찰림을 포함한 사찰 보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불교가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은 첫째가 불교적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 용식이고 둘째는 한국 불교의 친환경적 전통 그리고 셋째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복합 유산적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 양식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이 수필 종교로서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은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적용과 실천을 우리는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은 연기법에 잘 나타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에서 요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불살생의 생명 존중 사상과 의정부리의 자연관이 이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이 기본적인 가르침으로서 큰 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생활 양식을 지금 현재 환경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국 불교의 친환경적 전통으로서 우리는 이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 양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산중에 있는 사찰을 지키고 수행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통도사 경봉 스님께서 60년대 초반에 그때 산판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나이 든 소나무를 베서 그걸 팔면 동네 하나를 살 정도로 이 돈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지금 통도사 극락암에 있는 그 고목들을 뵈려고 왔을 때 경봉 스님께서 지팡이를 끌고 내려오셔서 송화구숭이라고 하시면서 소나무 아래에는 삐쩍 마른 노인네가 어울린다고 하시면서 그걸 못 베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산을 지키고 숲을 지킨 몸으로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봉암사 조실이었던 서암 스님께서 봉암사 수행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진을 미룰지라도 우리는 산을 지키고 지켜가야 한다고 해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산을 지켜왔다는 산주 정신의 가풍이 우리나라에서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 대표적인 환경을 지킨 대표적인 사례가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이것은 한국의 환경운동 사상 이 100만 명 이상의 서명 운동을 벌였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20여 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을 철회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만감 갯벌을 살려내기 위해서 65일간의 삼보일배를 한 수경 스님, 그리고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5차의 단식 정진을 한 지율 스님, 그리고 4대강을 이 사업을 반대하면서 소신 공양을 한 문수 스님 등 오늘날 한국 불교의 환경 활동의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활동들을 해왔다고 봅니다. 특히 수경 스님과 지율 스님, 문수 스님은 대표적으로 이 선방에서 수행하시던 수행자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정한 수행가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전통을 오늘의 시점에서도 이 불교가 한국 불교가 이 시대에 기여할 사회적 역할과 기능의 하나로서 이 불교 환경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복합 유산적 가치입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은 산과 사찰이 하나가 되어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그리고 종교유산을 간직한 복합유산 지역이라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 1에서 살펴보듯이 자연유산, 문화유산, 종교유산이라는 이러한 장점을 이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이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종교적 성지로서의 사찰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이 사찰이 종교적 성지로서의 품격과 이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호한 생태 환경의 사찰이 우리는 그동안 신라 그 구산 선문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산중에 위치해서 우리는 뭐 가야산 해인사라는 말처럼 우리는 해당 산에 명산에 명찰이 있다는 그걸 가지고 해당 산을 지켜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산의 사찰림이 이 다른 일반 산의 사찰보다 훨씬 양호한 이 생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 군립공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립공원의 7.0% 그리고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을 합치면 이 자연공원의 약 7.8%에 해당하는 생태 환경이 양호한 이 사찰 소유의 이 토지가 이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로 모두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산의 이 대부분은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부분의 사찰은 이 자연스러운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고 이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뭐 34% 그리고 시도 지정 문화재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가 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교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같이 가지고 있는 복합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우리들은 잘 살려서 이러한 유산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잘 살려서 우리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충분히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제대로 유지 보존시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이러한 한국 불교의 장점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의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는 이 문화사학자인 토마스 베리는 종교를 교육, 기업, 정보와 함께 세계 변화의 주요한
이 원동력의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시대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게리 가드너는 종교기관과 지도자들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건설하려는 노력에 5가지 이상의 강력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5가지가 첫 번째가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 두 번째가 도덕적 권위, 세 번째가 수많은 신도, 네 번째가 상당한 물적 자원, 그리고 5번째가 지역사회의 형성 능력입니다. 이러한 이 종교적 장점을 가지고 특히 한국 불교는 한국의 여느 다른 종교보다 이러한 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날 어떻게 구현할 건가를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환경 현황과 친환경적 기후 환경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표 4에서 보듯이 한국 불교는 이 사찰 내부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사찰 외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찰 내부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있고, 사찰 내부의 무분별한 개발, 그러니까 내부 불사겠죠,로 인한 이 환경 훼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찰 관계자의 전문성이나 책임 부재에 있고, 특히 사찰은 요즘 대부분이 관광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탐방객에 대한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적 성지로서의 특성과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찰 외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부적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무관심이기 때문에 종교 간, 지역 간 또 연대가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걸 강화해서 나름대로 이제 불교 환경 활동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실천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이 실천 방안으로서 표 5에서 살펴보듯이 이 가치적 그리고 제도적, 기술적 이 접근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불교적 이 친환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 환경윤리를 정립하고 기본 원칙과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도적 접근으로는 불교에 대한 이 사찰에 대한 우리 어떻게 사찰을 잘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대책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보존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 접근 방안으로는 이제 환경 기본 계획이나 어떤 목표 기준이나 특히 사찰 내 환경 지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리고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한국 불교가 사찰의 자주권,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금까지 잘 지켜왔듯이 우리는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산주 정신을 회복하고 사찰의 청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런 특히 유산 관리에 관한 자연유산, 문화유산, 종교유산에 관한 이 사찰의 주도권을 확립하고 관련 국가나 지방의 정책을 선도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단과 불교 시민단체에서의 역할은, 이 종단은 시민단체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 얘기했던 복합유사전 장점과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종단의 경우에는 특히 한국이 자연유산, 공원정책이라든가 문화유산, 문화재 관리라든가 이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을 선도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적 보존 활동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대만들은 불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불교 문화 교류뿐만이 아니라 이 환경 보존을 위한 이 실천 사업으로 같이 조직화해서 실질적인 이 지구 환경 보존 활동을 해가면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 21세기 불교계 사부대종의 국토지구 청정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불교 환경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전 활동으로 우리는 펼쳐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 양식,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복합유산으로서의 이런 가치를 잘 살리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종교건 그 시대가 필요한 시대적 역할과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역할과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종교적 역할과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봅니다. 환경에 관해서도 지금 전 세계는 기후 환경에 대한 이 대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입장에서 불교계 내부에서도 불교적 장점을 가지고 불교적 자산을 활용하는 이 불교 환경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실전으로서 지구 환경 보존과 공생을 위한 실전 활동으로서 21세기 불교계 사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 불교적 장점을 국토 또는 지구 청정 운동이라는 운동으로 좀 특화시켜서 구현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국토, 우리가 사는 지구를 청정한 국토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지구 환경 문제는 이제 전 지구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로서 기후 변화나 생물 다양성이나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의 공존을 위해서 지구 환경에 대한 자각과 변화 그리고 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 불교는 수승한 환경 친화적 가르침과 생활 양식 그리고 친환경적 전통이 있고 특히 종교 유산과 자연 유산을 간직한 이 복합유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자연문화 유산에 관한 정책을 선도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지구적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장점을 살리는 장점을 살리는 불교 활동이 일어나서 이 지구 전체의 공생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